그래서 8.3대에서는 대체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정치사상 강국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치해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당의 역할을 과거에 지도적이고 군림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인민대중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지금 현재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 이제 조만간 정찰 위상 쏘고 뭐 액체 연료에 기반한 ICBM에서 고체 연료에 기반한 ICBM 비행으로 나가고 잠수함 건조하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탐지가 어려운 수령 미사일 개발 뭐 등등 8.3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와 국방 부분에서 그 국방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관련됐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사실은 위협적인 것은 수정 미사일입니다. 지금 북에서 개발하고 지금 몇 차례 시험한 수정 미사일이 사실은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사실은 계획에 의해서 이 전 시간에 문정희 선생님이 계획에 의해서 북이 뭐 남침을 하거나 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순항미사일은 근데 이것은 제한적인 어떤 부분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사실 순항미사일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남 대외관계에서는 가장 달라진 것은 이제는 북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에서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의 기본적인 북이 내세우고 있는 함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본다면 지금 북한은 이제 김정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북의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김정일 후계자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사상 이론을 하듯이 지금 현재 북에서 김정일 위원장 때까지의 경험과 사상적인 체계를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김정은 시대의 경험들을 붙여서 김정은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주의가 무엇이냐라고 딱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실천하는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인 그냥 막스 레닌주의, 주체사상 뭐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사상체계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사상 이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이 얘기하고 있는 이론적인 분야별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대체로 한 6개 정도? 저거보다 더 작은 문제도 북에서 막 4.3, 2.15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저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결국 핵보유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고 과거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의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틀로서의 우리 국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이 되는 것은 뭐 이제 당을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정치, 조직, 사상, 과거 얘기하던 것에는 두 가지 더 붙였습니다. 하나는 규율이고 작풍이에요. 이게 이제 인민대중주의에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당이 군림하거나 관료주의나 이런 해서는 안 된다고. 예전에 제가 북에 가서 몰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온순하고 순한 성격이에요. 성격 자체가 순한 성격이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참관 장소에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북쪽 사람. 그런 조건에서는 그런 시간대에는 남쪽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되는데 거의 북쪽 사람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권을 발동을 하더라고. 북쪽 사람들을 일부러 막 내보내고 빨리 나가고 앞에를 다 북쪽 사람들을 없게 만드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관료주의 또는 이래서 북에서 당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거라. 그래서 안 된다고. 뭐 그거 이제 그 관련 그리고 규율 건설한다는 것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 이야기를 중앙당 고급당학교 중앙당학교에 가서 했는데 거기 가기에 얼마 전에 거기서 비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 관찰사회장은 아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사회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제 다시 사회주의 건설을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행군 시절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때는 배고픈 사람한테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해야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발전을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강력 제일주의 얘기하고 자력갱생.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 자력갱생이 될까요? 된다고 북쪽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북쪽 사람들이 바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력갱생을 북이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고난행군 시를 거치면서 너무 대외 의존적인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일단 손 벌려서 중국에서 어떤 걸 가져와, 러시아한테 어떤 걸 얻어와요, 남쪽한테 이런 부분을 부탁해 하는 그런 습성이 됐다는 거죠. 또 북쪽에 현대화됐다고 자랑하는 공장에 방문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중국제 설비를 들여와서 현대화를 했고, 북의 슈퍼마켓이나 상점들, 지방에 이렇게 조그만 물건을 파는 매점들에 가보면 거의 다 중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8차장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외 의존도를,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북에서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중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안보, 경제 여러 측면에서 사실은 피부적으로는 멀리 있는 미국보다는 가까이 있는 중국을 더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인 기조와 선전을 조금 달리 구별하는 부분에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중국 부분인 것 같아요. 북쪽에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면 공식 방송에서는 선대들의 피로 맺어진 붉은 피로 맺어진 선열들이 이렇게 맺어진 그런 어떤 동지적 관계를 통해서
막 미사일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전장에 같은 참호를 또는 같은 사령부를 구성해서 제국주의 세력에 함께 동참한 그런 동지적 관계, 동맹적 관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활적인 일에 들어가 보면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중국 사람 싫어해요. 믿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경제휴주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해보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물자가 들어오지 않은 조건에서 우리 내부적인 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견디고 새로 우리가 스스로 모자란 걸 만들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이 광복거리에 있는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고 하는 옛날 광복백화점 3층짜리 건물을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로 바꾼 것인데, 거기에 있던 처음 문을 열었을 때 2009년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거의 90% 이상이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북한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빵, 우유, 사탕 이런 공공업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나오고 있는 이거 북에서 나지 않는 남방에서 온 뭐 이런 과일 이런 걸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북한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거 간장, 된장, 고추장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파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지금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있는 요만한 500g짜리, 1kg짜리 그 된장, 고추장 팔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새우깡 우리하고 약간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새우깡이라고 부르고 북한은 새우튀김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봉지 디자인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거를 중국이 베꼈고 중국 거를 북이 베끼면서 남쪽에 새우깡하고 북에 새우튀기가 거의 디자인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해보고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력갱생 북쪽의 글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력갱생을 좀먹는 사회주의 발전을 좀먹는 자력갱생. 우리가 자력갱생을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자력갱생을 하라고 했더니 중국에 가면 이 안에 있는 속옷 하나를 10원에 사올 수 있는데 전기도 부족한데 전기 돌리고 해가지고 그걸 100원에 생산해서 자립갱생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이런 지배인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자립갱생이냐. 이건 자립갱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왜 국제교류를 하고 그 속에서 자립갱생과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과 국제적인 협력, 수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저기 당 규율건설 부분에 보면 당 법무부가 있습니다. 당 규율을 강화한다고 해서 당 법무부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규율조사부. 규율조사부는 아시겠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지, 권력 남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규율조사부입니다. 조사하는 게. 법무부는 뭐죠? 법무부는 국회 노동당에 왜 법무부가 필요합니까? 국가기구에 예를 들면 법무부가 검사, 판사 뭐 이런 재판소나 검찰소 이런 거를 뭐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법무부라면 국가기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가기구는 사법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럼 사법부를 당 쪽을 지도하는 게 법무부니까? 이거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데 북쪽에서는요, 요즘 김정일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특수본위주의.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검찰이 비위를 저질렀다. 그럼 어디서 수사해야 됩니까? 검찰이 하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니까. 북한에서 국가안전보위부라든지 군이라든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어떤 조금 힘 있는 국에서 힘이 센 그런 비밀이 좀 폭넓게 적용되는 그런 기관들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조사를 하러 가게 되면 됐어. 나가. 우리 내부에도 검찰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우리 검찰국이 군 관련 사안을 하려면 국내에서 뭡니까? 군에도 검찰이 있어.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라고 하고 위안부화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 법무부를 만든 겁니다. 이제는 당 법무부의 시도하에 특수기관도 예외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단계론에 아까 말씀드렸으면은 북쪽이 과거 이제 이 고난의 행군 이후에 저런 얘기를 안 하다가 요즘에 다시 사회주의 전면 발전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전면 발전기라고 하는 용어는 북한에서 60년대, 70년대 쓰던 용어입니다. 저 사회주의 전면 발전기가 지나고 나서 80년대에 들어서 자 이제 사회주의 완전 승리,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대로 간다 라고 한참 그게 이론적으로 이론가들이 들떠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전면 발전기를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절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진 그 당시의 과제들을 지금 이제 새로운 시기의 문제에 맞춰서 틀을 새로 짜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강국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로 걸어가는 그런 노정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구호를 다시 이제 얘기할 정도로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 전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년까지는 국가주의 제일주의 시대이고 그 시대까지는 사회주의 전면 부흥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대 교체를 가져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젊은 세대들도 민족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국가에 더 친숙한 것 같아요. 북쪽에 지금 20대들은 우리를 치면 이제 밀리언 세대라고 얘기하죠. 우리하고 남쪽의 젊은 세대하고 비슷한 측면이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끼고 살고 있고 휴대폰으로 신문기사 보고 휴대폰으로 영화 보고 휴대폰으로 음악 듣고 휴대폰으로 용어하고 하는 문자 보내고 영상통화하고 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것이 이제 얘네들이 소학교 시절부터 그런 문화에 젖어서 성장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북한에서 나오는 성명서, 김여정 이름으로 나오는 성명서라든지 북한 대면 성명 보면 틀림없이 이거는 젊은 세대가 쓴 것이다라고 하는 문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오면서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북한이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폐기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가면서 이제 두 개의 조선, 두 개의 국가로를 현실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이제 통일론보다는 공존론 쪽을 기울고 있다. 뭐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2017년도에 북한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말을 처음 쓸 때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서 라는 대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병렬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우리 국가 제일주의만 쓰이지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거의 안 씁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지금 북이 내세우면서 남북관계의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하고 관계 개선하고 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지금 북한이 궁극적으로 2000년 중반부터 우리 민족끼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저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민족 자주, 관제 평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잡고 같이 나가자고 하는 얘기인데, 남쪽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가 병존 가능하다고 동시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남과 북의 당국 간 합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방제라는 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 북쪽 내부에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국가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입각에서 우리의 북의 역량이나 힘을 강화해서 남쪽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받도록 강요한 북쪽의 문자원에는 압도적인 힘으로 예를 들면 우리 민족끼리를 실현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